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비 이제 막 도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급수 요 내용 보셨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깨끗하고 안전하게 드셨으니까 이제 버려야죠. 그죠? 버려지는 과정. 자, 우리 배수. 이 버려지는 물 냄새 나죠? 그래서 통기 설비, 통기관, 뭐 또 트랩 이런 거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그냥 버리시면 안 되죠. 정화해서 버려야 돼요. 요 일련의 과정을 자,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 10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이쪽 보십니다. 이제 3절 배수. 배수에는 항상 이렇게 통기가 붙어요. 버려지는 물이 냄새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버려지는 물이 결국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수처리 시설로 가겠죠. 이제 제 4절에 오수처리 시설로 갑니다. 자, 요 이야기 지금부터 하죠. 이 버려지는 물은 사실 요 전에 급수 설비를 통해서 이제 보셨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드셨고, 이제 버려집니다. 이제 버려지는데, 이 버려지는 물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우리는 트랩이라고 합니다. 트랩. 그래서 트랩은 뭐 U 트랩 있고, 뭐 주방에 있는 드럼 트랩이나 또 욕실에 있는 벨 트랩, 또 뭐 이렇게 여건에 맞춰서 이제 트랩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악취가 이제 실내로 유입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이 트랩을 설치를 해서 막는데, 이 트랩은요 그냥 두면 뭐 건조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이폰 작용 등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따라내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트랩이 파봉이 돼요. 그래서 이 파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통기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트랩과 통기관이 이제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트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보여지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통기관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통기관은 올해도 나왔고요, 지난해도 나왔고, 지지난해도 나오고, 14회부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통기관은 아예 처음부터 딱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이제 도입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친근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관점에서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요거 하나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전체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세대에 이렇게 위생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생기구에서 이렇게 이제 물을 버립니다. 물을 버리면 요 버려진 물이 이렇게 모여지죠. 모여져서 요것이 다시 이렇게 해서 외부로 이제 방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가는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우리 하수도법 영상으로 하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위생기구를 이렇게 이제 버리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트랩이 있어요. 그죠? 트랩이 있는데, 이 트랩이 쉽게 물을 버리면, 여기서 물을 버리면 여기 있는 게 쭉 따라 내려가니까 이게 파봉이 되더라.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관을 보면 이제 서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입상관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수직관, 그리고 메인이 되는 수직관은 뭐 요거는 기구 쪽에 있는 거지만 이게 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관, 그래서 수직 주관, 또 이 수직을 횡 뭐 이렇게 써서 수직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수평관, 또 수평을 횡이라고 하니까 횡주관, 또 이렇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건 수평주관, 또 횡지관, 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다양하게 쓰는데, 그 의미는 그겁니다. 수직이냐, 수평이냐, 메인이냐, 서브냐, 요 차이를 이제 구분해서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용도가 뭐냐? 지금 이게 배수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이제 배수, 수직, 주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배수와 관련된 수직관 중에 메인관이다. 그래서 배수, 수직, 주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기구에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기구에 있는 배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배수관이다. 기구 배수관 이렇게 하고 요거는 배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수평이죠. 수평. 그래서 뭐 요게 이제 횡지관. 뭐 여기 있는 건 이제 주관이 되겠죠. 또 뭐 이걸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고요. 근데 용어를 알아야지 뭐와 뭐가 만난다라고 할 때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수, 수직, 주관 요거를 그대로 그냥 상부에 개방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공기가 이 공기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기가 유입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정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통기관. 어렵지 않죠? 신정통기관. 그대로 요 수직관을 그대로 관경 축소 안 하고 그대로 개방한 거 신정통기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이제 이런 데는 사실 조금 잘 안 되잖아요. 통기관. 그래서 기구마다 전부 각각의 기구마다 전부 통기관 하나씩 다 연결하겠다. 이걸 각계 통기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구마다 연결하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2개에서 8개 정도를 이제 묶어서 처리하는 이러한 통기관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루프 통기다 이렇게 불러요. 루프 통기. 루프 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루프 통기. 그래서 좀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루프 통기관이라고 하고 루프 통기관 형태로 하면 이걸 다 묶어서 배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 루프 통기관이라고 하는데 루프 통기관 중에서 최상층에 있는 거 이거를 환상통기라고 그럽니다. 환상통기. 그리고 일반 다른 층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뭐 저층이도 이렇게 다른 층에 있는 거 최상층이고 다른 층에 있는 거를 우리는 회로통기라 그래요.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옥상 맨 위에 최상층에 올라오면 환상적이다. 환상통기. 나머진 회로통기. 이 회로, 루프 이게 다 묶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설치하냐면 뭐 이게 어디서 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상류 기구. 그러니까 이게 기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쪽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최상류죠. 그죠? 요 최상류 기구 배수관 바로 직하에서 분기 입상해서 이렇게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걸 환상통기라고 하고 또 이렇게 최상류 기구 바로 직하에서 입상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통기관을 하나 더 둡니다. 이걸 이제 통기 수직관이라고 그래요. 통기를 하기 위한 수직관. 이 통기 수직관과 이 배수직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결합 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통기관 되어 있는데 자, 이 회로통기는 최상류 기구 배수관 바로 직하에서 분기 입상해서 이 통기 수직관에 연결된 걸 회로통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상통기든 회로통기든 그 개념은 같은데 실제 이제 우리가 최상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구분하면 신정통기관에 연결된 거를 환상통기, 통기 수직관에 연결된 것을 회로통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정통기관에 연결된 건 최상층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우리가 최상층은 환상통기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상통기나 또 회로통기를 묶어서 루프통기다. 묶어서 한다. 이건 루프통기는 각각 연결하는 각계통기와의 비교죠. 좀 어렵죠? 그래도 요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전부는 아니고요. 뭐 여기 이제 도피통기 형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 정도 기억을 합니다. 직접 신정통기, 또 각각 각계통기, 2개 묶는 거, 2개에서 8개 사이 묶는 거 루프통기. 그 중에 최상층 환상통기와 회로통기로 구분된다 정도를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봉수가 깨지질 않아요. 왜? 이 봉수가 파봉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파봉이 되려고 그래도 이 공기가 들어오고 이 공기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이펀 작용이 되질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 봉수가 온전히 유지되니까 악취가 올라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배수 통기 설비고요. 자, 이렇게 모여진 물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갑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유입되는 것, 이거를 하수도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양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제 용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주의해서 좀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돼 있고, 여기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오수 정화 시설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정화조라 그러고 이제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근본을 여러분 정리하실 땐 요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가 뭐냐, 그걸 이제 정확하게 훈련을 하고. 그 내용도 이제 여러분 이제 주관식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하면 요건 이제 상대 개념은 뭐냐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있잖아요. 요것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과 개인. 그래서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화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아파트에 정화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수 처리 시설과 정화조. 그럼 이제 오수 처리 시설은 뭐고 정화조는 뭐냐? 이 개념 이제 정확히 구분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드신 물이 버려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유입이 되는데, 유입될 때 가만히 들여다봐서 유입될 때, 요게 유입될 때 화장실 오수, 세시 화장실 오수 있잖아요. 요 오수만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데서 쓴 거, 예를 들면 샤워한 거라든지 주방에 쓴 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요거만 들어온다. 요거만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정화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화장실 오수만 들어오는 거를 우린 정화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은 뭐냐? 오수 처리 시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2개에서 8개 막 루프 통기를 다 묶었잖아요. 이제 그 루프 통기 묶고 기구 배수관도 다 모여서 결과적으로 통기 수직관, 배수 수직관 통해서 수평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합류가 되어서 전부 뭐 화장실 오수관 플러스 주방 플러스 뭐 세탁실 플러스 뭐 이렇게 다 묶어서 합류해서 들어올 때 이걸 우리는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수 처리 시설과 정화조의 차이는 이 오수 처리 시설은 모든 오수, 화장실 오수뿐만이 아니고 주방 오수, 뭐 세면기, 뭐 전부 오수란 오수는 다 모아서 처리하겠다. 정화조는 화장실 오수만 정화하겠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공동주택은 어떠냐? 우리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요 모든 오수는 다 합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수는 다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건 오수 처리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 하면 엄격하게 표현하면 이제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수 처리 시설인 걸 알았고요. 그러면 이 오수 처리 시설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오수 처리 시설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오죠. 그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옵니다. 근데 이 방류될 때는 이 방류된 물이 이렇게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 하천에 직방류하는 경우는 여기 뭐가 살아요? 잘 안 되나? 물고기가 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게끔 이게 아주 처리가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규제를 하고 규제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오수 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물을 섞어 처리한다든지 또 호수 처리 시설에서 이 오니의 상태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오니가 다 죽었다든지 뭐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든지 이러는 것 하게 되면 이제 방류 수질이 이제 높아지게 돼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단속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수 처리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물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드시고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물 뭐 악취나니까 트랩이나 통기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잘 처리돼서 외부로 방류를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데까지 이게 이제 물과 관련된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열과 관련된 부분 보시면 우선 이제 냉난방 환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입문서 111페이지 보시면 급탕이라고 나오는데요. 급탕은 이제 이건 이론의 이야기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급탕 설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배관이 데워진다는 거죠. 이 굉장히 뜨거운 온수가 흐르기 때문에 관이 어때요? 열받으면 늘어나듯이 이것도 신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축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 난방 설비와 관련된 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114페이지 보시면 제6절 난방 설비 관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열과 관련된 부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실 텐데, 이제 모든 이제 실내 공간이요 이제 이렇게 난방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도 텁텁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난방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어떤 난방이냐라는 부분이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난방 설비 설치 기준 등을 종합을 해서 보면 난방의 형태는 우선 6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중앙공급식으로 하라 그럽니다.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보일러 같은 게 이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또 이 지역이 지역 난방 여론을 공급받는 지역이다. 플랜트가 있어서. 그럼 지역 난방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 난방 여론이 없고 중앙 공급식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지역 난방 중앙 공급식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개별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별 난방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개별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이 있어요. 요 기준에 적합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의 난방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난방 방식의 특성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중앙 공급식이다 그러면 이제 보일러가 있으니까 이거 유지 관리하는데 또 내가 원할 때 여론을 못 쓰고 뭐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죠. 뭐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찾습니다. 그죠?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 여론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넓게 쓸 수도 있으면서 그죠? 보일러 있으니까 이건 좀 좁은데 그죠? 넓게 쓸 수도 있으면서 또 자재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건 또 없으면 또 못 쓴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각 난방 설비별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난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온수 온돌로 이제 온수 난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온수 온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이제 바탕층이 있습니다. 그죠? 뭐 위아래층 이제 바탕층이 이렇게 있고, 난방 배관을 그냥 바로 이렇게 넣지 않죠.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단열층을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열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다 있어요. 이거는 바탕이니까 바탕층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단열했다 그래요. 단열층이라 그래요. 단열층 위에 바로 이렇게 배관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춤을 합니다. 이렇게 채워요. 이거 이제 채움층. 그 이제 채워놓은 거 위에다가 배관을 올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관층. 배관층, 이거 이제 방열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쫙 해서 마감을 하겠죠. 마감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온수온돌이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난방을 왜 하는 거예요? 이 난방열이 여러분들 이제 따뜻하게 데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열이 이렇게 데워지지 않고 딱 이렇게 열 손실돼가지고 이런 데로 다 나간다. 이 난방하는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건 이 단열층이에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의 단열을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열 관류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열이 이렇게 나가는데 막는 힘. 그러니까 이 막는 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크다 그러면 단열 성능이 좋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의 열 관류 저항치를 요 단열층이 층간이냐 아니면 최하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 이 층간인 경우보다 최하층이 더 해야 되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습기도 올라오고 할 수 있으니까. 최하층은 70% 이상. 층간은 이제 60% 이상의 열 관류 저항치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습기에 대한 대비죠. 이 만약에 바탕층이 지면에 이렇게 접해 있다. 지면에 접해 있다. 그럼 뭐가 올라와? 여기 습기가 막 올라오죠. 스물스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막아줘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요? 방수 처리. 뭐 여기 이렇게 옆면에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10cm까지는 다 방수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열층의 위에도 여기도 방습 처리를 하도록 해서 습기라든지 또 열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온수온돌 설치 기준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단순히 암기 형태가 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이제 설비 쪽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가 뭐 이렇게 모두 이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렇다고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많은 시간을 또 소요를 하니까 그죠? 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부분은 116페이지에 온돌 및 난방 설비의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방 방식별 각각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난방 개별 뭐 중앙공급식 지역 난방 그럼 그림을 딱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뭐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난방을 하고 나면 그죠? 답답하죠. 그럼 이제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정리하실 부분이 환기 설비와 관련된 부분. 자, 환기 설비를 보실 텐데요. 이 환기 설비는 조금 이제 이제 법령 기준으로 나와 있고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근데 여기서는 개념 정도 하나만 잡을 거예요. 환기 설비. 그래서 난방을 하고 났더니 어때? 공기가 안 좋다. 그럼 환기 좀 하자.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창문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지어지는 거는요. 창문 열어. 그랬더니 창문이 없어요. 고기밀, 막 이렇게 이제 고층 건축물, 이런 게 창문이 없잖아요.
그럼 환기를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중앙 관리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환기 설비는 크게 이렇게 창문 열어라고 하는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 열어 뭐 알겠는데 그럼 기계 환기의 경우 이 환기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죠. 환기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공기를 교환하는 거예요. 환기. 자, 볼까요? 환기. 그럼 공기 교환이죠. 공기를 바꾸라 그러면 바깥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안에 공기. 당연히 여러분들 실내 공기를 바꾸는 거죠. 실내 공기 교환을 환기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막 여기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환기라는 게 뭐라고요? 실내 공기 교환.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환기 기준이라는 걸 정합니다. 환기 기준. 환기 기준. 그래서 이 환기 기준을 정해놓고요. 환기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5회 이상 시간. 이게 환기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 표현은 뭐 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기 기준이라는 걸 다시 바꿔서 쓰면 이런 얘기예요. 환기라는 게 뭐였어요? 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이죠. 그죠? 이걸 바꿔 쓴 겁니다. 그대로.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환기 기준은 실내 공기 교환 기준하고 똑같은 얘기. 그게 지금 보니까 환기 기준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간당 횟수죠. 시간분의 횟수. 그죠? 그러니까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은 시간당 횟수다. 그 얘기예요. 시간당 횟수.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게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이라는 거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교환은 시간당 횟수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시간당 횟수.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이 이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고층 건축물의 기밀 건축물의 공간이 실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공간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이 공기가 오래되면 오염이 된다는 거죠. 난방도 하고 그래서. 그럼 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이게 환기잖아요. 환기. 실내 공기를 교환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 장치를 기계적인 장치. 우리 이제 공기를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핸들링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 AHO 뭐 이렇게 표현하고 공기조화기라고 합니다. 이 공기조화기를 통해서 공기의 온도, 습도 이런 걸 이제 맞춰서 보내주고 또 외부로 이렇게 빼내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공기조화기를 통해서 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천장에 보면 이렇게 디퓨저라 그래서 이렇게 뭐 유입되는 거, 뭐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 환기 기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건 시간당 0.5회라고 하는데 그 시간당 횟수가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전체의 최적 공간에 공기가 가령 300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공기를 셀 수가 없으니까 이 최적 공간이 300세제곱미터다 그 얘기죠. 가령 높이는 3m고 가로 세로 10m인 최적 공간에 공기가 300세제곱미터의 공기, 총 최적 공기가 있었는데 그 최적 공기를 1시간에 시간당 했으니까 1시간에 법령 규정에 의하면 0.5회. 1시간에 0.5회를 바꾸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0.5,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0.50%니까 이 안에 있는 최적 공기의 50%를 배출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꾸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양이 300세제곱미터의 반.
그러니까 150세제곱미터만큼의 공기가 유입이 되어야 되겠다. 시간당 1시간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환기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1시간에 150세제곱미터 이상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려면 여기서 막 송풍기가 막 바람을 불어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기조화기인데 그 공기조화기가 바람을 불어줄 때 이게 쬐끄만하면 이만큼 보내주겠어요? 일정 용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이 환기설비 정확히 하면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설치 기준. 그래서 이 기계환기가 작으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커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러한 최적 공간이 있어요. 이런 최적 공간 3m, 10m, 10m인 최적 공간. 그래서 총 최적 공간은 300세제곱미터의 최적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기 기준은 0.5회 시간에 0.5회를 바꾸래요. 그래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총 최적 공간분의 시간당 공급되는 공급량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시간당 공급되는 공급량이죠. 총 최적 풍량이고 이걸 뭐로 나눴어요? 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실의 총 최적이었죠. 시간당 총 최적 풍량을 실의 총 최적. 그러니까 공급되는 양을 시간당 양을 뭐로? 이거를 총 최적 볼륨. 이거로 나눈 값이 횟수가 되더라. 0.5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해도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이 의미 그래서 우리가 환기라고 할 때 환기는 그냥 간단하게 공기를 바꾼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창문이면 뭐 이해가 되는데 창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창문이 있다 환기를 해라. 그럼 환기 기준이 정해지는데 그건 뭐냐면 반을 열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문을 열었을 때 완전히 열었을 때 1시간 동안 기다려보면 이 안의 공기의 반 정도는 바뀌는 그런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환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이 공기의 반을 바꿔라. 반을 바꿔라 그 얘기는 이 최적 공기의 반만큼이 1시간 동안 유입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게 환기 기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우리 이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뭐 또 주택가 주택의 건축물 이런 것들 100세대 이상이면 이제 요 환기 설비 설치 기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에 되는 전기, 가스, 소방, 운송 관련된 표현 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